방금 소개받은 임병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법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아랍어를 공부했고요. 오랫동안 아랍 문학을 공부했고 가르쳤고 그러다가 최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샤리아 연구팀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샤리아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 문학보다 샤리아가 더 재밌어서 완전 전향을 했습니다. 아랍 문학을 버리고요. 이제 샤리아 쪽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는 저 사람이 아랍 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샤리아 전공자 아니야? 뭐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가 서남아시아의 법학인데요. 이 부제로 되어 있는 이 샤리아를 중심으로 이 샤리아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샤리아란 낱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들어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굉장히 희귀한 낱말. 사실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 가면 너무도 흔한 낱말인데 너무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낱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듣기가 힘든 낱말 중에 하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이 강좌를 듣고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샤리아를 알고 있는 0.001%에 아마 들어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법인데요. 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국회에서, 우리는 이제 국회에서, 보통 국회나 의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을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어디에서나 샤리아를 이슬람 법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렇게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법 샤리아. 마치 동의어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샤리아라는 말은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가는 길.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이 아라비아 반도에 사막이 많고요. 너무도 뜨거운 곳에서 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으면 모두가 죽겠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들의 생활 전반에 이 샤리아가 없으면 무슬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샤리아에 따라서 이슬람을 믿고 따라가다가 여기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거죠. 길이기도 하고 규범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가는 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법과 관련되어서 규범과 관련되어서는 이슬람의 종교 규범, 도덕, 관습, 전통 등을 총망라하는 규범을 총망라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법을 샤리아라고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법이란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소위 상식과 도덕과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이 샤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의 믿음과 행동 일체를 안내하는 규범이다. 코란과 하디스와 법학파의 법적 견해를 통해 제정되는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슬람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창조주 알라가 정한 법이다. 창조주 알라가 정한 법대로 무슬림이 살아가다 보면 끝내는 천국을 들어가게 되겠죠. 무슬림들은 성선설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상태로 왔다가 샤리아를 따라서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샤리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단한 울타리나 성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을 모아놓고요,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슬림들이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들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혹시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도를 하십니까? 옆에 서쪽 와가지고 혹시 도를 하세요? 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럴 때 도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샤리아는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물론 구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리, 도덕 이렇게 말할 때 소위 어떻게 보면 길이잖아요. 길도자에 한자를 쓰고 있듯이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도를 통하게 되듯이
무슬림들이 이 샤리아를 잘 믿고 따르다 보면 도통하듯이 나중에 천국에 이르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전체적인 강좌의 어떤 지역적인 범위가 서아시아 또는 이제 서남아시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서남아시아나 서아시아는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시아의 서쪽에 있다. 우리 쪽은 뭐 우리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듯이 지리적인 개념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제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아랍어나 이슬람학이나 또는 중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을 예전에 그냥 중동이라고 불렀어요. 중동. 근데 이 중동은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정치적인 개념인데요. 이 중동, 동쪽의 중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 우리나라는 극동에 위치해 있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중국과 이런 곳은 이제 극동이라고 배웠고요. 서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중동이에요. 그리고 근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 중심점이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중심에 놓고 가까운 동쪽은 근동,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은 중동,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것은 이제 극동이라고 칭했던 그 정치적이고요.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점차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그런 그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중세 시대로 가면 이 지역은 서아시아, 저기 북아프리카를 다 포함해서 중동이라고 했던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 또는 이슬람 문명권 또는 이슬람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나 이집트 문명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국과 또는 국가와 연기를 시켜서 보면 고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요. 기원전 6,000년경 뭐 이렇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3,000년경.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아시아 대부분이 로마 지배를 받아서 로마 유적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 사이에 뭐 하나를 끼워 넣자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했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가 저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사산 제국, 역시 사산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이란, 이라크, 뭐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리면서 동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15세기까지 터키를 중심으로 존속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슬람 제국은 661년 우마이야 제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아바스 제국, 이후에 부하이어, 셀죽, 맘룩, 파티마 등, 그 다음에 살라딘이 등장했던 아유브조라든가 또는 노예들이 건설했던 맘룩조라든가 역사 속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제국들, 또 아바스가 1250년에 몽골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몽골군이 원나라로 몽골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슬람 세계에 칸국을 건설해서 정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죠. 이와 같은 여러 제국이나 또는 왕조들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해서 이슬람의 영향권 안에 서아시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이 20세기 초까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 편에 오스만 제국이 붙죠. 그리고 패합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기 시작하고요. 이 서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오스만 제국의 이 치하에 있던 그 영토들을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22년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여 개의 아랍 근대 국가들로 형성이 되죠. 결국 이제 이슬람 제국이 등장을 하는 7세기 경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샤리아라는 용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법과 연결을 시켜보면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시대, 이 문명 시대에는 함무라비법이 가장 중요한 법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로 가면 로마법이 있고요. 그다음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로마법 대전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제국 시대로 넘어오면 샤리아가 이슬람의 규범이고 법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근현대 지금까지도 많은 이슬람 국가, 아랍 국가에서 샤리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헌법이 없습니다. 샤리아가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형벌 같은 경우가 샤리아에 근거해서 여전히 처벌을 하고 있는 참수형했다, 손발 잘랐다 이런 거 좀 잔인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야만적인 이런 법 집행을 하는 나라들이 사우디라든가 이란에도 간혹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수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 국가, 이슬람 법을 집행하고 있고요.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브루나이 같은 경우, 예멘 이런 국가들은 여전히 샤리아가 근대법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근대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미법,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에서는 이제 영미법,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곳에서는 이제 대륙법을 근대법으로 받아들였죠. 헌법이나 형법, 민법 등을 받아들여서 이 샤리아와 근대법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법 체계를 인터넷에 세계의 법 체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가지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단순한 제가 이제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대륙법.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법 체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륙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미법. 영국의 연방국가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혼합하고 있는 혼합법이 있는데, 샤리아가 네 번째 하나의 법 체계로, 세계의 중요한 법 체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분류, 5개로 분류하든 6개로 분류하든 이 샤리아는 하나의 법 체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가 이슬람 종교법 체계로 신분 체계와 민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샤리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부분을 가져다가 마치 저게 전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그런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법 체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종교 규범도 샤리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신분 체계는 가족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법도 당연히 샤리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민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샤리아의 일정한 정도 온전한 그런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자칫하면 종교법으로 이해하기 십상인 샤리아는 종교법이야. 종교가 마치 거기에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정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이게 일부분을 가져다가 또는 이슬람이나 또는 무슬림이나 아랍인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슬람의 13교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그 어떤 못된 행동 중을 이렇게 올려놓고 무슬림들은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노예와 여성은 때려도 좋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노예와 여성은 때려도 좋다 이렇게.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노예와 여성은 무조건 때리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때리는 건데 코란에 성서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단서가 항상 달려 있죠. 특히 부인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그것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슬람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부장제 사회잖아요. 그죠? 남성이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남성이 그 집안의 통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규율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여성에게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사회 규범이라고 했으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을 때려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충고를 하래요. 충고를 해야 한다. 충고를 해도 듣지 않을 경우에 두 번째 단계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말을 듣지 않아요. 예,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어떤 비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때려도 된다. 이런 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앞부분을 싹 빼버리고요.
무슬림은 노예와 여자는 때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사실 샤리아가 코란을 굉장히 중요한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채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란에 있는 그 말을 고지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샤리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샤리아에 대한 정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샤리아에 대한 정의를 잘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와 이 법의 발전 단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고대에는 함무라비 법이 있었고요. 로마법, 로마 시대에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로마법 대전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샤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이 샤리아의 위치를 보시면 위에 로마법과 함무라비법의 이후에 나온 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소위 함무라비법이나 로마법의 영향을 일정한 정도는 받았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거의 관습법이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관습법이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르고, 이 샤리아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로마법에도 있고요. 그 위에 함무라비 법에도 있습니다. 살인을 했을 경우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여성의 살해 또는 히잡을 써야 돼 등등등 이런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이 위에 함무라비 법이나 로마법에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당시 지역의 관습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의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동형동태법, 동일한 형태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해보복법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탈리오의 법칙, 이것은 이제 로마법에 나오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무라비법이나 로마법에 존재를 했는데, 이것이 샤리아에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더 구체화되어 있고요. 사실 위에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형동태법은 굉장히 모호한 법입니다.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불명확해요. 누가 누구에게 보복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도 없고요. 어느 정도로 보복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느 집안이 다른 집안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세요. 우리 가족이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그 가해자 가족을 몰살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데 다음엔 두 사람이 죽고요. 두 사람을 죽이면 서너 명이 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복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랍 문학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부족이 한 부족의 낙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낙타를 소유하고 있던 부족이 상대편 부족을 공격해서 부족민을 살해하죠. 그러면서 두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30년간 전쟁, 보복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낙타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복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물고 물리는 보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샤리아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 살인과 고의 상해에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해요. 예. 고의 살인인지 고의 상해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실치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과실로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고의 살인과 상해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만일 누군가가 고의로 내 손을 잘랐어, 제 왼손을 잘랐어요. 그러면 샤리아에 따르면 제가 손은 잘리지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대편 가해자의 왼손을 정확하게 잘라야 합니다. 예, 오른손을 잘랐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내 오른손을 자를 수도 있어요. 예, 정확하게 자른 그 정확한 부위에 만일 왼손을 잘랐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예,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죄에 해당이 돼서요.
그 가해자는 보복 살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이 함무라비법이나 로마법에는 보복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샤리아의 키사스라고 하는 이 법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전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샤리아의 키사스는 용서를 하는 대신에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완전 사면을 하는 거예요. 난 배상금도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이러고 이제 완전 사면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법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검사나 판사가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내 맘대로 못해요. 그거는 국가에서 법 집행을 하는 거지만 이 키사스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이슬람 법에는 그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소위 말하는 통치자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 없이 당사자가 거기에 개입해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키사스인데요. 근대법에는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11월 달에 이 키사스라는 논문을 이번 달 얼마 전에 제가 키사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기 웹사이트 가가지고 뭐 제 이름이나 아니면 키사스 이렇게 한글로 치면 아마 이 논문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샤리아 법입니다. 코란에 키사스 계시가 5개 정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키사스 관련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디스는 뭐냐면, 하디스란 말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하디스는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침묵을 수집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의 말이나 행동이나 침묵을 순나라고 하는데요. 순니란 말은 들어보셨죠? 순니는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순나를 기록한 책이 하디스이고요. 예언자였기 때문에 코란의 다음 가는 그런 권위를 갖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하디스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기록이지만 계시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하디스에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하디스에는 키사스 관련 이 순나가 예언자의 말이나 행동이나 침묵이 39개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법학파로 내려가면 법학파에는 관련 구절들이 수백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나름의 수집을 해서요. 키사스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라 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샤리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했다 하면서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우리도 이제 침묵은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에 누군가가 이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이 사람이 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술을 먹은 사람이 이제 끌려오면, 무함마드 시대에는 보통 태형을 40대 정도를 쳤습니다. 확실하게 술을 먹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술 먹었습니다. 이렇게 데려오니까 예언자 무함마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기록을 했죠. 그런 경우도 있어. 뭐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묵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묵인의 경우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가 막 흙을 던지기도 하고요. 신발을 벗어서 직접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쟤 때려 이렇게 해서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후에 통치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을 그냥 봐주는 거. 아니면 얘를 그냥 때려? 뭐 이런 쪽에 나름 이제 지역의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 부분을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말과 행동과 침묵을 기록한 책을 하디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서러운 부분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이 샤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샤리아는 요 정의를 한번 잘 새겨두시면 좋겠고요. 이슬람의 종교 규범,
뭐 예배를 해야 되고 자카트를 내야 되고 뭐 순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 소위 형법, 민법, 헌법 등등등 온갖 법들이 다 이 샤리아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뭐 사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정한 정도가 되면 일정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사회 내에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도덕적으로 이거는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까지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관습이나 전통 등을 망라하는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나면 무슬림이라면 이슬람 사회에 살고 있다면 이 샤리아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죠. 법적인 측면에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사회 규범의 측면에서나 뭐 관습까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 내에서는 이 샤리아가 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샤리아는 이슬람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슬람은 샤리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예, 그냥 빈 껍데기예요. 샤리아를 빼고 나면 이슬람에서 샤리아를 빼고 나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 샤리아는 이슬람의 실체이고요.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리아가 사실 이슬람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방대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 규범, 뭐 성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사회에 통용되는 온갖 규범들, 소위 말하는 뭐 도덕, 뭐 관습 이런 부분들을 다 총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를 또는 무슬림과 아랍인을 이해하려면 샤리아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아랍어와 이제 아랍 문학, 아랍시를 이제 가르치고 연구를 했는데요. 뭐 천일야와 이야기도 하고 또 1988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집트의 작가인 나집 마후프즈의 작품들 이야기도 하고 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시리아 시인 아도니스나 또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민족 시인이라는 마하무드 다르위시 등등등 이런 이제 작품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요, 술도 먹지 않아. 뭐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보면 그럼 먹을 게 없잖아. 뭐 이렇게 이런 표정을 쳐다봐요. 우리는 뭐 이슬람 세계 이해도 못 하겠네. 먹을 게 없잖아 이거죠. 술 먹지 말고 돼지 먹지 말라 그러고 뭐 그래서 좀 겁을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 무슬림 여성이 외출을 하려면 히잡을 꼭 써야 한대. 예, 뭐 이란에서는 히잡 뭐 한참 데모도 일어나기도 하죠. 또 무슬림 여성이 외간 남자와 썸을 타면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절도를 하면 손발을 자른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배교를 하면 참수형을 한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오랫동안 아랍어 쪽에 노출되어서 그러는지 뭐 당연하지. 뭐 아랍 무슬림들은 그래. 그게 문화이고 사회 규범이니까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란 질문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일 제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가르쳤다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이러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그거였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왜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왜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도 그것을 당연시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샤리아를 공부하고 나니까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지, 왜 술을 먹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샤리아에서. 왜 먹어서는 안 되고, 왜 저거는 나쁜 거야? 왜 명예살인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이 샤리아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실과 현상, 사실들을 샤리아를 통해서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슬람 세계의 법학자들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근거가 다 이 샤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샤리아는 이슬람의 종교 규범이면서 법이고 도덕이고 관습이고 전통이고 등등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무슬림의 행동과 믿음과 행동 일체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너무 재미없죠. 법률. 저도 뭐 법, 가끔가다 형법 뭐 이런 거 논문 쓰다 보면 찾아봅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예, 이게 이제 최근에는 법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법문화.
법을 통해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샤리아는 샤리아를 통해서 이슬람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남아시아를 보시면 큰 산맥이 없어요. 그죠? 큰 산맥도 없고요. 큰 강도 없어요. 그리고 뭐 동서로 이렇게 탁 터져 있는, 물론 사막이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동서 소위 말하는 교통이나 문화의 어떻게 보면 중간 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설명할 때 이슬람은 용광로 문명이다. 용광로 문화다. 그러니까 동서의 그리스 로마도 받아들이고요. 메소포타미아 것도 받아들이고, 중국 것도 받아들이고, 인도 것도 받아들이고, 옆 뭐 강의 들으실 때 인도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슬람은 그걸 잘 이렇게 자기들 사회 속에서 녹여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랍인들을 만나면 놀랄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아랍인들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기분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는 너무 좋고요. 삐칠 때는 아주 쉽게 삐쳐요.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널뛰게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받아들이고요. 저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고요하잖아요. 그죠? 고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 안 맞으면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반도 뭐 이런 거 지역적인 설명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사방에 트여져 있는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소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영광로 문화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를 거쳐갔던 모든 문명들과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의 도덕, 관습, 전통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슬람과 샤리아 규범으로 융합해냅니다. 사실 이슬람 지역은 서아시아 지역은 무슬림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뭐 기독교인도 많이 살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또 뭐 조라스터교라든가 또는 불교도도 있을 거고요. 무신론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도 오랫동안 또 콥틱교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와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슬람의 원조격인 아랍인들 자신들 것만을 고집하다가는 영토 확장도 어렵고요. 문화 확장력이 없죠. 그런 면에서 지리적인 이런 특성과 더불어서 이슬람은 뭐든지 받아들여서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큰 테두리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냥 샤리아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민간신앙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미신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슬람에는. 그러니까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이슬람 샤리아 안에는 무지무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법학파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 세계를 보면요. 서아시아를 좀 벗어나서 이슬람 세계를 보면, 왜냐하면 샤리아는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 이슬람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이란 말이 조금 반감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샤리아의 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샤리아 때문에 공격을 또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슬람이 종교로 존재하는 한 샤리아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 이건 뭐 통계가 어디를 찾아보면 14억도 있고요, 16억도 있고, 18억도 있고, 20억도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근데 20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볼 때 후진국이 많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분명히 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억 정도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슬람 협력기구 OIC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협력기구체인데요.
57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실 이슬람 그러면 사우디, 이란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무슬림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렇게 곁다리를 이렇게 쭉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심이 더 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순니와 시아는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소위 순나라고 하는데,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약 8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요. 시아는 예언자의 수면, 사실 이 순니와 시아가 최대 종파인데요. 이렇게 분리된 이유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632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사망할 당시에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파티마라고 하는 딸만 하나 남고요. 하나만 남고 나머지 아들들,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의 아들들과 몇 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일찍 사망을 하고요. 딸만 하나 딱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딸은 아알리라고 하는 사촌과 무함마드의 사촌과 건친 결혼이기 때문에 사촌 간의 결혼을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언자 무함마드가 딱 사망을 했어요.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를 누구를 지명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소위 그 이전에 관습에 따라서, 순나에 따라서 그냥 최적임자, 능력 있고 신망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순니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쨌든 지지를 받아서 아부바크르나 우마르나 우스만이라고 하는 이 3대 칼리파가 나오고요. 사촌이고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와 결혼했던 이 알리는 마지막 4번째 칼리파가 돼요. 근데 첫 번째 칼리파가 되지 못하면서 소위 이 알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정파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순니와 시아라고 하는, 이 시아는 원래 시아 알리의 알리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리를 빼버리고요. 시아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순니는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거고요. 시아는 혈통, 후손이 후계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니의 종주국은 이제 사우디라고 알려져 있고요. 시아의 종주는 이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원래 이슬람은 아랍인들의 종교잖아요, 그죠? 아랍인들의 종교인데요. 이 서남아시아의, 서아시아의 패권은 이슬람 이전에는요, 페르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페르시아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이 페르시아인들이고요. 사산 왕조, 이 페르시아인들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랍인들은 그냥 부족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슬람을 종교로 만들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통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까지 통합해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한동안은 아랍인들이 지배하는 이슬람 세계가 쭉 진행이 되다가 오스만 제국, 그 이전에 셀죽이라든가 부하이야라든가 이런 많은 왕조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페르시아 왕조들이 중간중간 힘을 쓰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터키 민족에게 이슬람 세계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사실 아랍 중동의 역사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페르시아인들과 아랍인들과 터키인들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렇게 중동의 역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은 페르시아인들이 힘을 쓰던 시대고요. 이슬람 시대의 상당 부분은 아랍인들이 힘을 쓰는 시대고요. 이후에 오스만 터키가 되면 이제 터키인들이 힘을 쓰는, 그렇게 해서 이 갈등과 화합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사실 무슬림들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인구는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디 학자가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런 거 글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출생률이 1도 안 되는, 결혼도 안 해요.
미혼 남녀 중에 몇 퍼센트라고 그러더라. 한 15%만 결혼하고요. 나머지는 결혼을 안 한대요. 그럼 결혼 안 하면 아이가 안 나오죠. 출생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은 국가가 소멸돼 가는 이런 현상.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슬람 세계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태가 샤리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낙태할 수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낙태하면 샤리아를 위배하는 것이 되고요. 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론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운명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 그리고 알라가 정한 그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어. 의사로 운명 지어진 사람은 의사로 태어나는 거고요. 대통령이 될 운명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총수부로 태어난 운명은 총수가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부는 그 운명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특히 서구 교육을 받다 보면 우리도 서구 교육 받으면서 운명론 일종의 극복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슬림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리아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이론을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원 그러면 저기 재판하는 곳을 법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법의 원천이 되는 건데요.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근대법에서의 법의 원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헌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 만들면 헌법 위배다 이러고 막 계속 소송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위법, 형법, 민법 등과 같이 이제 상위법들이 이제 법원의 역할을 할 건데요. 이 샤리아는 제1법원이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입니다. 성서가 제1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를 기록한 하디스. 순나와 하디스가 사실 같이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왜 이게 좀 구분해 쓰느냐면 하디스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하디스는 소위 말하는 전승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들었고 누구에게 들었고 쭉 이렇게 계보가 있어요. 그 계보를 한 부분이 있고요. 누가 말했어. 그 말한 그 본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한 말 그 자체, 행동 그 자체를 순나라고 하고요. 그것을 쭉 이렇게 전해준 사람, 그걸 이제 전성 계보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디스는 계보까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순나나 하디스는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같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논문 쓸 때도 그냥 순나와 하디스는 거의 같이 동의어로 씁니다만 엄격히 구분하면 순나는 전통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긴 해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는 전통. 그다음 이슬람으로 들어오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과 침묵 이게 순나이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기록한 것이 하디스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는 순나와 하디스를 동의어로 쓸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제2법원입니다. 두 번째 법원입니다. 그리고 이즈마는 합의라는 뜻, 합의가 이게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합의하는 거죠. 합의, 끼야스는 추론 또는 유추라는 뜻인데요. 일정한 소개서들을 보면 세 번째 법원이 이즈마이고 네 번째 법원이 끼야스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책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역시 사실이면서도 왜곡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법학파는 이즈마를 인정하지 않고요. 어떤 법학파는 끼야스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코란과 순나만, 소위 말 하디스만 인정해요. 우리 법학파는 다른 거 인정 안 해. 코란과 하디스에 나와 있는 것만 인정할 거야. 이런 법학파도 있어요. 그런 법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즈마 합의라고 하는 이즈마나 유추, 추론이라고 하는 끼야스를 다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 이즈마나 끼야스를 세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그것이야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판사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나는 이것을 선호해. 두 가지 길인데 나는 이거 선호해.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성, 관습, 뭐 이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쨌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추론하는 이게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란과 하디스를 제외한 기야스, 이즈마 나머지 것들은 법학파 또는 법학자의 해석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란과 하디스와 그 다음에는 법학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학파에 따라서 이즈마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기야스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공익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법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법학파는 누구냐면 학자들인데요. 우리나라의 판검사하고 다릅니다.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코란과 하디스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코란과 하디스를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법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모순된 그런 법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슬림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코란에 나오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코란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럼 그대로 따르면 돼요. 잘 모르겠는데? 없어. 아니면 좀 모호한데? 불분명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디스를 찾아봐야 합니다. 하디스를 쭉 이렇게 찾다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근데 여기도 잘 모르겠어. 이게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해석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그 다음에는 법학자들의 법적 견해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 법학파나 법학자의 법적 견해, 이건 이제 파투와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국가들의 공인된 파투와 소위 말하는 법 해석을 해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학자들을 임명을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한 법 해석을 해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파투와 기관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동생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동생의 남편이 돼지고기를 다루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돼지고기는 금기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를 만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동생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어도 될까? 우리 같으면 그런 질문 할 필요 없죠. 근데 거기서는 그런 질문을 해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동생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밥 먹는 것은 굉장히 권할 만한 일이야. 그런데 만일 그 저녁 식사를 동생의 그 남편이 일한 대가로 받아온 그 돈으로 그 저녁 식사를 준비한 거면 그 저녁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돼지고기를 만지는 그 일을 통해서 벌은 수입으로 네가 저녁을 그 차려서 먹는 것은 그건 불법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뇨병 환자예요. 당뇨병 환자가 이제 미국에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는 미국 가니까 온갖 다 패스트푸드점이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온천지가 돼지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올린 거죠. 내가 지금 당뇨병 때문에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장기간 여기에 머물러야 한대. 근데 음식이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위 말하는 할랄 푸드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어느 게 할랄인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리면 법학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최대한 할랄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해. 어쨌든 최대한 찾아봐.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그냥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 해석의 영역이고요. 법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법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런 그 해석을 하는 기관들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일수록 이 샤리아를 잘 몰라요. 우리만큼 몰라요. 이게 샤리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무슬림들도. 그냥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법의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여전히 법학자들이 해석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오면 코란을 찾아봐요. 그 다음에 하디스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전에 12세기 이때쯤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법학파들의 견해들을 쫙 찾아보고요. 지금 현대 법학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에 맞게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됐어요. 눈을 떴다 보니까 조그마한 돛담배에 있는 거라고는 술밖에 없어. 술, 포도주.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포도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참아줘.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뭐 그랬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그때쯤 되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은 마셔. 그냥 조금씩. 근데 취할 정도로 마시면 안 돼. 한꺼번에 조금씩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술은 금기인데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금기를 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만 금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법 해석의 영역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샤리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실 법학파입니다. 법학파. 예. 코란과 하디스는 물론 순니에는 6개의 순니 육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시아는 시아 사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니들은 순니 육서 6가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따라가면서 살아요. 시아인들은 시아 사서, 시아의 4개의 책들을 주로 따라가죠. 이게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법학파는 다양합니다, 실제로. 순니에는 4개의 법학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피 법학파가 있고요. 말리키 법학파, 샤피 법학파, 한발리 법학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에서 샤리아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4번째에는 한발리 법학파를 따릅니다. 예, 한발리 법학파는 굉장히 엄격한 전통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배교, 참수, 뭐 이런 식의 절도, 손절단, 뭐 이런 아주 강한 히잡 쓰고 나오지 않으면 옛날에는 회초리로 때렸어요. 예. 경찰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때리기도 하고요. 뭐 이랬던 엄격한 법 샤리아 집행을 하는 곳이 사우디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우디가 가장 소위 우리 입장에서 논란이 많이 되죠. 뭐 영화관도 여자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축구 경기도 못 본다고 최근에는 많이 개방했어요. 자전거도 못 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도 최근에 자전거 타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운전면허증 허용하고요. 상당히 많이 지금은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법학파들이 현재의 어쨌든 상황, 관습 이런 걸 따라서 새로운 법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시아에도 2대 법학파가 있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자파리라고 하는 법학파가 있고요. 예멘의 반군 후티라고 하는 예멘 반군들이 자이디 법학파를 따르고 있고요.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의 이바디라고 하는 제3의 법학파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 하나피 법학파는 대체로 오스만 제국의 치하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따르는 법학파입니다. 법학파 중에서는 가장 온건합니다. 그 이유는 아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법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은 자기들이 원조이다 보니까 원래 전통 이 부분을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한발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우디, 메카 뭐 이쪽이니까.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는요 말리키입니다. 북아프리카는 이쪽은 이제 말리키 법학파를 추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은 샤피 법학파를 따르고 있는데요. 뭐 엄격함 정도를 따지면 한발리가 가장 엄격하고요. 그 다음에 말리키, 샤피는 중도 정도를 택하고 있고 하나피는 온건 정도의 법학파를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학파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무슬림은 적어도가 아니라 하나의 법학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피야. 나는 하나피 법학을 따라. 나는 한발리 법학파를 따라. 물론 뭐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발리를 따르는 사우디에서 부모가
있고요. 자기가 사우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발리 법학파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한발리야. 나는 하나피야.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고 본인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본인이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학에 따라서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 한발리 법학파예요. 그럼 한발리 법학에 따라서 재판을 받죠. 그러면 재판을 받을 때 소위 말하는 내가 피해자면 자기한테 유리한 한발리 법학의 소위 부분들을 쫙 이렇게 선례들을 찾아가지고 재판을 할 때 그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먹는 거예요. 뭐 가해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법학을 선택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하나피와 말리키와 샤피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어서 누가 누군지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 봐야 이 사람이 한발리인지 이 사람이 샤피인지 또는 하나피인지 말리키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고요. 평상시는 잘 모르죠. 그냥 무슬림이에요. 평상시는 무슬림이고 순니고 시아고 이렇지만 법적인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 그것을 떠나서 한발리고 샤피이고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아마 예를 들면 하나피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피 법학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샤피들이 많이 살았다면 샤피 법을 다루는 소위 말하는 법원이 존재했겠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법원이 존재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통합해서 대부분은 일반 법원이고요. 샤리아 법원이 여전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리아 관련해서는 샤리아 법원에 가고요. 그 외적인 것은 일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죠.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리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관습, 전통 이 부분도 샤리아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말리키 법학과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샤피 법학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코란과 하디스는 똑같아요. 근데 지역 전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말리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샤피 있는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법인데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샤리아가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반대적인 그런 거 모순된 상황이 등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어렵기도 하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물론 최근 아니고요. 몇십 년 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학자인 오스트로록이라는 사람이 1927년에 이즈티하드의 문이 닫혔다. 따라서 이슬람이 이렇게 막 후진 많잖아요. 그죠? 이슬람이 이렇게 후진된 이유는 이즈티하드의 문이 닫혔기 때문이야. 이즈티하드가 뭐냐면요. 법학자들이 법 해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법학자들이 법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세기에 만들어진 그 법을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니까 너희들이 후진국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구 학자가 이슬람 세계를 향해서 너희들이 선진국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법 해석을 못 하잖아. 옛날에 중세시대에 했던 그 법 해석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돼? 절도했다고 손을 잘라? 지금도? 이게 말이 된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이슬람 세계의 개혁주의자들은 법 해석을 해야 해.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전통주의자들은 법 해석할 필요 없어. 그때 법으로 지금도 충분해. 그것을 적용하기 나름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쟁이 한참 일어나기도 했죠. 지금 현재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개혁주의자들은 새로운 법 해석을 해내야만 해.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인공지능. 이거 사용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인권 관련해서 지금 인공지능과 인권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슬람 세계에서도 분명히 이 인공지능을 받아들여야만 할 텐데요. 이 샤리아가 허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 해석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법을 해석해 주느냐의 영역에 여전히 달려 있고요. 이 샤리아는 무함마드가 살아있던 시절 7세기에 그 당시에는 코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이나 행동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무함마드가 딱 사망하고 나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란은 뭐 이렇게 성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언자가 사망했잖아요. 근데 코란은 너무 모호해. 추상적이야. 성서는 원래 추상적이어야만 합니다. 너무 구체적이면 성서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코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언자는 사망했어.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8세기, 9세기에는 예언자의 말이나 행동을 수집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디스예요. 그래서 하디스가 필요해져서 집대성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10세기, 12세기 이때가 되면 이제 아바스 제국 시대입니다. 영토가 북아프리카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저기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스까지 해서 이 엄청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아랍 시대에 아랍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이 코란과 하디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법학파들이 등장을 각 지역에 하는 거죠. 오스만 그 지역, 소위 말하는 중동, 소위 말하는 중앙아시아, 우리가 말하는 서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하나피 법학파가 등장하죠.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말리키 법학파가 등장을 하고요.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샤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법학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방대해진 세계의 현안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법은요, 여기 보면 웃음 표시가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법은 뭐냐면 정부가 제출하거나 국회의원 몇십 명이 발의를 하면 이것을 국회의장이 부의를 하고 회부를 하고요.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서 나중에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해요.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학자와 우리의 소위 국회의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법학자는 코란, 하디스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코란과 하디스에 정통해야만 합니다. 코란은 다 외우고요. 하디스도 어디에 무슨 내용인지를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딱 들으면 이거는 코란에 있는 내용이구만. 이건 하디스 어디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법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국회의원은요.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몇 명 안 돼요. 그냥 나머지 뭐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온갖 다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법 전문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급여는 법학자는 급여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샤리아를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공표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 그 사람을 믿고 그 말이 맞아라고 믿고 따르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샤리아입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급여 깎아야 된다부터 해서 뭐 난리죠. 그죠? 권위는요, 법학자들은 지역민의 신뢰, 이게 신뢰에 따라서 권위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러면 법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말이 맞아요? 이러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은 선출해서, 우리는 선거로 선출해서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죠.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샤리아 법학자들의 법 제정 목표는 뭐냐면 공공의 이익입니다. 샤리아의 목표가 공공의 이익에 있습니다. 법학자들도 목표 자체가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냥 급여를 안 받아요.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칼리파가 왕이 너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네가 판사들도 임명하고 해. 나 싫어. 왜냐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순간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위 법학자들이나 법학파는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권이나 칼리파의 권위 밖을 벗어나서 쓴소리도 해대고 그거 틀렸어. 칼리파가 말했는데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이해 집단에
공익? 예, 저도 뭐 뉴스를 봅니다만, 야, 저게 공익에 맞아? 저게 공익인가? 사익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법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사문화되죠. 성 만들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 자체가 다른 거죠. 샤리아는 공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좋아서 공부했고요. 코란과 하디스에 너무도 정통해서 그냥 누군가가 물어오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게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판례가 되고 그게 또 규범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샤리아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샤리아는 그냥 통입니다. 통. 저 안에 헌법의 조항도 있고요. 국제법, 형법, 민법, 가족법, 상법, 소송법, 금융법,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이 샤리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란과 하디스와 법학파들의 법적 견해 속에 벌써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냥 통합되어 있고 경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근대법은 헌법 따로 있고요. 우리도 헌법책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형법책 따로 있고, 민법책 따로 있고, 가족법, 상법, 뭐 소송법, 뭐 등등등 새로운 뭔가가 분야가 나오면 다시 법을 만들죠. 그래서 그 법이 뭐 모순되었다고 헌법 소송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샤리아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 불명확하다는 것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시 해석해내고요. 인간 친화적이고 공익에 맞는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샤리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민법을 다룰 수는 없고요. 너무도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형법 관련입니다. 형법은 세 가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 키사스, 타지르라고 하는 건데요. 하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음주, 절도, 강도, 배교, 성범죄, 중상모략, 반란 이런 것들은 코란과 하디스에 범죄와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야 때려, 채찍형이에요. 음주 40대나 80대 채찍형으로 때립니다. 절도, 손발 절단할 수 있습니다. 강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요. 배교, 참수형에 처할 수 있고요. 성범죄, 온갖 성범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석형, 심한 경우는 돌 던져서 죽입니다. 공개 투석형을 하기도 하고요. 중상모략, 이건 뭐 채찍형, 뭐 반란, 이것도 이제 사형.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일 절도한 사람에게 손발을 자르려면 엄청나게 엄청나게 강화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거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키사스는 고의적인 살인과 상해, 나머지는 다 타지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이 가장 극단적인 처벌의 형태입니다. 절도는 사지절단형. 이게 이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조건은 그렇습니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다음에 강도는 사형 십자가에서 사지절단형, 배교는 사형, 진화는 이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투석형, 기호는 투석형, 미호는 100대 채찍형, 중상모략은 80대 채찍형, 뭐 이런 거, 음주 채찍형, 뭐 등등등 이런 거 강한 처벌을 하고 있죠. 강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착하게 태어난다. 무슬림은 착하게 태어나. 그래서 강한 처벌로 성벽을 단단하게 쌓고 그 안에 살아가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이 공익을 위해서 정말 이 일불백계의 그런 처벌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이건 샤리아는 처벌을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손발을 막 자른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손발을 안 자르려고 이렇게 상세한 규범을 만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손발 절단형에 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돼지고기는 코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순나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순니 법학파로 가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돼지는 금지라서 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돼지는 먹을 수 없지만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예외사항이다. 허용하고 있죠. 사실은 다 예외입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너무 예외가 많아서 별로 구애받지 않고 사는 듯한, 자유롭게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돼지고기는 이슬람의 금기 중 가장 강력하게 인정되고 있고요. 처벌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금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정체성 기준.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무슬림이냐, 진짜 무슬림이냐, 약간 사입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돼지고기인 줄 알고 먹으면 사입이에요. 근데 말은 안 하죠. 예, 그냥 모르고 먹으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고도 먹고요. 예, 우리도 돼지고기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요. 속으로만 저거 돼지고기인데 먹나 안 먹나? 먹으면 약간 좀 의심스러운 무슬림인데 뭐 그런 정도 느낌만 갖는데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정체성을 가장 대변하는 것이 돼지고기다. 술도 코란과 하디스와 순니 법학파에 의해서 정말 상세한 그런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논문으로 쓴 적이 있어서 이슬람의 금기 샤리아로 풀다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술도 매우 강력한 금기이지만 관습적으로 워낙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랍인들이. 그래서 묵인되고 있습니다. 그냥 묵인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랍 세계에 가면 이집트의 사카라라고 하는 술이 만들어지고요. 요르단에도 요르단에도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 기름을 떼서 술을 만들어요. 대신 공개적으로 먹지 못하게 해요. 공개적으로 먹으다 걸리면 태형 80대 태형에 당할 수 있고요. 외국인은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먹는 거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술 사러 가면 종이봉투나 검은 봉지에 넣어서 줘요. 근데 그것을 야 너 술 아니야 하고 뒤져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정도 뒤져보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금기입니다. 그냥 묵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 절도도 코란과 하디스와 순니 법학파에 의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퀴즈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 거실 있죠? 예, 아파트에 거실에서 물건을 훔치면 절도다 아니다. 절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도. 예, 거실. 예. 남의 거실이든 우리 집 거실이든 예. 절도다. 예, 절도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손님을 초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려면 절도의 요건은 뭐냐면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관된 장소에서 훔치는 것, 이게 절도입니다. 거실은 보관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처벌을 받죠. 예, 타지르 이런 처벌을. 그다음에 열려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면 절도가 아닙니다. 예, 열려있는 거잖아요.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카아바 신전에 덮개를 훔쳤다. 절도 아닙니다. 예, 이건 어쨌든 모스크에 그거잖아요. 그죠? 이건 일종의 타지르로 이렇게 태형이나 이런 건 당할 수 있지만 절도로 손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모스크에서 카펫, 매트, 등잔 같은 물건을 훔친 경우 절도가 아니다. 예, 이건 공용이고요. 모스크의 물건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공적인 그런 물건이라 절도가 아니다. 도둑의 손이 절단된 이후에 그 도둑의 물건을 다시 훔쳤어. 예, 이런 경우도 절도가 아니다. 이건 법학과에 따라서 절도다. 다시 훔치는 도둑의 손도 잘라야 해. 이런 법학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건 절도가 아니야. 이미 한번 절도로서의 손 절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법학파들이 많고요. 술, 돼지, 개, 무두질하지 않은 동물의 가죽을 훔친 경우 절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기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금기예요.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훔친 것은 절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부모나 촌수가 높은 친척이 자식이나 촌수가 낮은 친척의 것을 훔치면 절도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의 것을 훔치면 절도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것을 훔치면 절도입니다. 그 이유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것이 다 부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 집에 가서 그냥 가져옵니다. 부부의 것을 서로 훔치면 절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 손 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도둑의 집에, 이것도 재밌는 건데, 도둑이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구멍으로나 문으로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던졌어요. 보석을 던졌을 때 절도죄로 두 사람 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밖에 보석을 가지고 튄 사람을 잡고요. 집안에 침입한 사람을 잡아도 두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직접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손 절단 안 된다니까요. 손 절단이 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손 절단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첫 번째 왼손 자릅니다. 왼손 손목을 잘라요. 그다음 두 번째 하면은 오른발을 발목에서 잘라요. 세 번째 하면 오른손을 잘라요. 네 번째 하면 왼발을 자릅니다. 다섯 번째 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잖아요. 왼손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잘라요.
아니, 그냥 막 자르면 되지. 오른손 자르고, 왼손 자르고, 왜냐하면, 오른손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밥 먹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손을 잘랐으면 오른손을 남겨둬야 되는 거죠. 그 오른발을 잘라요. 발 하나는 또 남겨줘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름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처벌은 하지만, 합리적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공동체는 사실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인종과 종교를 가지고 민족과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요. 관습도 다르고요. 지역도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게 순니와 시아와 한발리와 샤피와 이렇게 그룹별로 지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샤리아는 뭐냐면 일벌백계를 통해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이슬람 공동체의 공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불편과 장애를 최대한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샤리아의 목표 지점입니다. 처벌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은 처벌하려고 존재하지만 샤리아는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도하고요. 계몽하고 선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슬람 공동체원으로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절도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슬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손발이 잘려도 무슬림은 무슬림입니다. 그것처럼 공동체 내에서 내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게 샤리아의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샤리아 알라가 정한 길은 이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샤리아 알라가 정한 길을 보시면 되고요. 이슬람의 금기 샤리아로 풀다는 여기에 이제 금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돼지, 술, 절도 등등등 이런 게 궁금하시면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이슬람법 입문은 번역서인데요. 이슬람 이론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슬람법 입문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슬람의 진실과 오해는 뭐 일부 사처제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궁금하시면 한번 여기를 찾아보시면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만 조금 더 많으면 한 2시간은 더 해도 될 텐데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